네, 오늘 2학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광복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세계 냉전 체제 형성과 관련돼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과 의의, 그 다음에 정부 수립 직후 식민지 잔재 청산을 위한 노력,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특별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게 된 의미를 파악하고 남북 협상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한 시기에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19 사건 등 좌우 대립과 갈등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요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일단 첫 번째 이제 소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구의 3천만 동포르에게 읍고함이라고 하는 이제 글이 나와 있습니다.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김구의 그런 마음가짐을 알 수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을 복습하자면 일단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가 개최됐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 세 개의 국가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한국의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하되 신탁 통치를 결의하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우익 좌익 세력들이 신탁 반탁 운동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삼상회의를 통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기로 했었는데, 그 협의 대상, 과연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가 세운 임시정부는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임시정부 요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입국을 했었죠. 이 임시정부를 새로 수립하는데 어떤 세력들을 참여시켜서 정부를 수립시킬 건지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소련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결정을 지지하는, 즉 찬탁 세력만 참여시키자고 한 반면에 미국은 반탁, 신탁 통치 반대 세력까지 포함시키자고 대립을 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이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는 계속 이제 대립이 되면서 결정이 미뤄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좌익, 공산주의 세력과 우익, 자본주의 세력이 굉장히 크게 대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 수립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정읍 발언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단독 정부 수립론을 이제 대두시키게 됩니다. 이제 정읍 발언에 대해서는 310페이지 좌측에 사료 읽기에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발언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니까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운형과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을 세웠던 여운형과 김규식과 같은 중도파는 미 군정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을 합작해서 하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좌익의 중도 좌익의 여운형과 중도 우익이 김규식이 모여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게 되는데, 좌우 합작 7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네요.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의 결정에 따른 통일 임시정부 수립. 그러니까 이제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우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상, 매상, 무상 분배의 원칙으로 토지개혁을 하자. 그러니까 유상으로 기존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매입을 하고 그것을 농사지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자라고 하는 원칙 아래에 토지개혁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자. 흔히 얘기하는 친일파를 이제 청산하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7가지 원칙을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 정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좌우합작 실현칙을 8.15 이후에 민주계 거둔 최대 수학이다라고 하면서 지지를 했으나
우익 세력인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협조를 거부했고요. 좌익 세력인 박헌영은 이제 조선공산당을 세운 사람인데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주장을 하고요. 친일파를 즉각 청산하자. 무슨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친일파로 보이는 사람을 즉각 숙청하거나 아니면 그 재산을 빼앗자라고 요구하면서 이 좌우합작 7원칙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의 하나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사료입니다. 위 주장의 핵심 내용을 한번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그렇게 대립을 하다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되게 됩니다. 결국 양측의 의견을 좁히지 못한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좌우합작 운동도 여은형이 사회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되면서 사실상 중단되게 되면서 미국은 이 문제가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둘이서 해결을 못 볼 것 같으니까 유엔으로 이 문제를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유엔 총회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인구 비례에 의해서 남북 총선거를 의결하게 됩니다. 이 총선거라는 것은 국회의원을 뽑아서 의회를 이제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회에 위원단들이 파견이 되었으나 북측에 있던 소련은 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게 됩니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총선거 자체가 미국이 제안했고요.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겠다. 냉전 체제 하에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엔 소총회가 열려서 선거가 가능한 남쪽 지역만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결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구는 반대를 하죠. 민족 분단의 길이기 때문에 민족 상잔의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결국 그 말대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된 거죠. 그리고 정부를 빨리 세우고 싶었던 우익 세력인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이거에 적극 참여하면서 선거의 준비에 힘쓰게 됩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김구와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중도 우익으로서 활동을 했던 김규식은 이제 남북 협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남북 협상은 남과 북이 협상을 해서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이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북쪽에 있던 우리가 조선 독립동맹에서 봤었던 김두봉과 새롭게 이제 정권을 수립하는 노력을 하는 와중인 김일성 요 둘씩 만나서 이제 평양에서 남북 협상 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의 결과 이 4명은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서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공동 성명을 이제 발표를 하죠. 공동 성명문은 교과서 300 몇 페이지죠? 이게 11페이지 사료 읽기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남북 협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러니까 48년도 이후 이제 계속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김구가 49년 6월 달에 암살되면서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걸 강력하게 이끌고 나갈 추진자가 없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남북협상 공동성명 요약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정부 수립의 기본 전제는 뭘까요? 자주적이어야만 되면서 평야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아까 봤던 좌우합작 7원칙 요약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던 3, 4 항목에 포함된 이유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주요 정치 세력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분으로 해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특별히 이제 남북 협상이라든지 좌우합작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좌우합작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엔 소총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의 의의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이제
이 정부 수립 과정에서의 어떠한 진통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도 한데요.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입니다. 배경을 좀 볼까요? 제주 4.3 사건의 배경은 1947년 3.1절 기념 행진 때 이제 경찰의 발표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제주도 얘기입니다. 시위자를 검거하는 와중에 수많은 일반인들이 이제 체포가 되게 되고 미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미군정에 대해서요 고조되기 시작되는 거죠. 일단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제주도민들은 미군정을 이제 불신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 5월 10일 날 총선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서요. 단독 선거를 저지하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제주도 좌익 세력들이 이제 무장 봉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냉전 시대라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좌익 세력은 공산주의자들이고요. 그들을 이제 어떻게든 제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미국 군정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무력으로 진압을 시도했으나 결국 세 군데 선거구 중에서 두 곳에서는 선거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일부적은 두 군데를 얘기합니다. 세 군데 중에. 자,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미군정 입장에서는 이거는 쿠데타에 준하는 이제 쿠데타죠. 사실은 무장봉기니까요. 그래서 이 좌익 무장 세력의 저항은 이제 총선거 이후에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계속되니까 가까운 전라도에 있는 여수 순천 쪽에 군부대에게 제주도로 출동하라고 이승만 정부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군대 내에서도 우익 세력도 있었겠지만 좌익 세력도 좀 있었겠죠. 특히 좌익 세력의 입장에서는 제주도를 출동을 할 수 없다. 대부분 민간인이다. 통일정부를 수립하자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구호를 내세우며 출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무장봉기하면서 여수 순천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반역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군은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요, 군사고문단의 지원을 받아서 제주도에도 토벌대를 보내고요. 이 여수 쪽에도 이제 무장 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은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종결이 되게 되고요. 이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민간인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주도민들은 이것을 상처를 안고 있고 이제서야 이 제주 4.3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이제 요즘 막 찾아보시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주 4.3 사건은 312페이지 사건 속으로에서도 나오니까요.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진통도 여러분들 받겠지만 본격적인 그 수립과 활동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재헌국회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흔히 얘기하는 반민특위죠. 반민특위가 추진한 친일파 처단 활동의 목적과 경과를 한번 이해해보고요. 정부 수립 직후에 단행된 농지개혁의 내용을 파악해봅시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입니다. 그렇죠? 이제 동아일보에 나와있는 기사인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뻐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죠. 자, 아까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된 그 인구비례 총선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이제 남한 쪽으로 이제 입국을 해서요. 그 감시하에 이제 최초로 민주적인 총선거가 실시되게 됩니다. 민주적이라는 뜻은 자유가 보장된, 그렇죠?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는 보통선거가 이루어졌으며 25세 이상 국민들에게 피선거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부여된 집적 비밀 평등 자유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 선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되는데 여기에 김구와 김규식 등의 남북 협상파 이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남북이 이제 뭐라고 하죠? 분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참여하지 않게 되고요. 좌익 세력 역시 단독 선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북한 쪽, 그러니까 공산주의 쪽에서 이루어지는 선거가 그들의 입장이지 이 선거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두 곳, 아까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서 선거가 그러니까 순조롭게 되지 못한 두 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 이 198명이 선출되게 되고 원래 200명을 뽑으려고 했으나 그래서 2명이 못 뽑히게 된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선출이 돼서 이제 헌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유진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재헌 헌법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정말 빠른 시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헌법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헌법이 만들어졌고요. 이 헌법을 통해서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하여지게 되면서 7월 17일 날 제정 공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에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한다 라고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 세워지게 된 거죠. 여러분이 한번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셔서 재헌국회 전문을 읽어보셔도 좋고요. 지금 헌법 전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보면은 3.1운동으로 인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도 있으면서 이제 개헌이 됐죠. 그래서 4.19 혁명의 정신까지 들어있는 그런 우리의 헌법 정신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요. 재헌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제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내각 의원제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 중심제죠. 근데 간선제로 뽑게 이제 재헌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재헌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되고요. 그것은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만 이승만의 대한독립 촉선 국민회가 원내 1당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요.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하게 되면서 유엔 총회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되고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정부가 수립되었으면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민들이 특별히 원하는 농지개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광복 이후에 이제 반민족 행위자, 흔히 얘기하는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광복 이후에 미군정은 친일 세력을 오히려 비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의 목적은 우리를 독립시켜주는 게 아니라 소련이 대표하는 이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이제 주도권을 잡아오는 것이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빨리 이제 체계를 잡아서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자주적인 독립을 이루는 것은 첫 번째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놓은 친일 세력들을 비호하는 것이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이 친일 세력들을 비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군정이 물러나는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 직속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을 체포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조사하고 체포하고 이런 것들은 검찰만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 재헌국회에서 소급 입법을 함으로써 이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는 거죠. 근데 반민특위가
활동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도 마찬가지로 친일 세력들을 주로 자기 세력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친일 세력들이 대거 체포되고 이제 사라지게 되면 자신을 이제 뒷받침할 세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좌익 반란 분자 색출 경험이 풍부한 노덕술이 체포되게 되니까요. 이 사람은 진짜 악독한 이제 일본 경찰 출신인데 경찰관들을 이렇게 잡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가 이뤄야 될 반공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 공산주의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러면 반민특위 입장에서는 힘이 쭉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공산당과 내통했다는 구실로 반민특위 이제 소속 국회의원들을 막 구속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 경찰들이 대부분 이제 일제 밑에 있었던 이렇게 친일 경찰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이들이 막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대로 반민특위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이 반민특위는 이제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일제 강점화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04년도에 제정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가 법적으로 정의가 이제야 됐고요. 한 15년 전에. 그래서 이들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적 근거가 2005년도에 마련됐지만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흐른 만큼 이것이 제대로 청산되리라는 법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반민특위는 큰 이제 실적 없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농민들이 가장 이제 기대했던 것이 이제 농지 개혁인데요. 특히 토지조사 사업 때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본 부분이 뭐냐면 소작농들의 이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 그리고 지주들은 앉아서 그냥 지대라고 하는 그런 소작료만 받아 먹으면서 굉장히 봉건적 잔재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을 갖는 농민들의 오랜 염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농지개혁이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정부는 일단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에 따라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아까 봤으면 알겠지만 이제 좌우합작위원회에서는 유상매수, 무상분배의 법칙을 가지고 있었죠. 좌익세력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그쵸? 좌익세력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원칙이었고요. 우익세력은 유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을 가지고 농지개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익세력이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농지개혁으로 이제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가 실현되고 지주소작제는 거의 사라지게 돼서 농민들이 실제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갖고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반민족 행위자 소유 토지는 이 토지개혁법에 이제 몰수 조항이 포함되지 않게 되고요. 유상분배가 굉장히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만 이제 개혁 대상에서 포함되고 농지를 제외한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농민들은 농지를 되팔고 소작농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이제 유상 매수가 이제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지가증권으로 이제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걸 또 현금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중소지주층이 산업자본가로 이제 전환이 돼서 이제 새로운 산업화의 역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전환되지 못한 채 몰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농지개혁이 100%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북한 얘기는 간단하게만 합시다. 소련 군정은 인민위원회의 자치를 인정을 했다고 했죠. 간접 통치. 그러면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무상으로 몰수해버리고 무상으로 분배를 해버리는 거죠. 나름대로 총선거를 실시해서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위원을 이제 선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보다 조금 늦은 1948년 9월 9일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해서 초대 수상은 김일성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정부가 서로 대립하게 되고 그것이 6.25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가상 포스터로 보는 이제 남한 주요 세력의 성향인데, 남북 합장 통일 정부 수립의 적극적인 임무가 정당은 어디인가? 반미족 행위자 청사의 소극적인 임무가 정당은 어디인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성취 기준들이 한 3가지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들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고요. 이제 통일정부 수립의 노력은 사실 전 시간에 배웠던 냉전체제의 형성과 관련지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과정과 의의, 그리고 그 가운데 진통, 우리의 아픈 이제 손가락인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그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 반민특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